네, 안녕하세요. 역함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 벌써 4월, 4월, 오늘 7일인가요? 4월 7일이죠? 네. 네, 4월 7일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올해가 한 100일 정도 지났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한 2, 3일만 더 있으면 올해가 이제 100일 지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30% 지난 거죠. 한 30% 지날 동안 뭐 하느라 이게 30%를 보내는지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시간은 참 잘 가는 것 같습니다. 또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가볍게 근황 토크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친정어머님이 제가 어릴 때 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릴 때는 그렇게 안 가던 시간이 나이가 들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간다. 얼마나 그 세월이 빠른지 모르겠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가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세월이 빨리 가지? 그때는 그 말을 들을 때 항상 좀 신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늘 이렇게 엄마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 정말 세월이 빠르구나. 뭐, 상투적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 아, 이제는 옛날에는 얼마만큼 더 살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어쩜 좀 커트 당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제 얼마 남았다. 이렇게 거꾸로 세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제 1월 1일 때 짠 시간표가 흐지부지 됐기 때문에 이제 4월이 되면서 다시 짰거든요. 다시 짜서 이제 남은 시간을 좀 더 잘 써보자. 이렇게 하면서 쓸데없는 일을 열심히 하느라 좀 피곤해가지고 커피를 2잔 마시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특별한 일은 없고 그냥 한 주 정말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뭐 진짜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는. 오늘도 일하다 왔는데, 아, 이상하게 일이 많네요, 4월은. 네, 그냥 업무에 좀 치여 있던 한 주였습니다. 네, 재밌는 이벤트가 이번 주는 별로 없네요. 네. 어, 저도 뭐 특별한 게 없는 늘 똑같은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그런 삶을 한 주를 보냈는데 또 도리어 또 늘 그렇듯이 아무 일 없이 잘 보낸 거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뭐 늘 그렇듯이 세운 계획은 하나도 지킨 거 없고 그리고 항상 그 약간 저는 약간 자아 성찰을 좀 세게 하는 스타일인지라 매일 자기 전에 일기를 쓰고 자는 게 습관이 있어서 일기를 쓰는데 그게 뭐 누구를 욕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제 자신에게 욕을 하려고 지금 일기 약간 쓰는 스타일이어서 그 제가 그 저희 언니랑 가족들한테 뭐 이런 말 하면 좀 안 되지만 혹시라도 내가 어떤 불의의 사고로 내가 먼저 죽게 되거든 반드시 일기장을 다 불살라다오 약간 이렇게 유언을 남겨놨을 정도로 정말, 예, 정말 제 자신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써놔서 정말 들키고 싶지 않은. 그래서 늘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치열하게 사시는 분인가. 기록을 남긴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참 욕심이 없지는 않은데, 그걸 아직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너무 각 잡고 쓰다 보면은,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쓰다 보면은 이게 내 스스로 내 내면에서 뭔가 자가 발전이 돼가지고 쓸말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 이게 중간에 끊지 못하는 약간 그런 일이 되게 자주 생겨요. 그러면은 이게 약간 가볍게, 그러니까 매일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무거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가볍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다 보면은 이게 가벼운 게 아닌 게 대해서 그 적절한 지점을 잘 못 찾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일기는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완전 공감되는 포인트여서 다이어리를 저는 쓰고 있거든요. 손으로 쓰는 다이어리. 그래서 그냥 매일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분량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다이어리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일기를 쓸 때 딱 그만큼만 쓰는 거예요, 매일. 음, 그래서 이렇게 딱 정해진 양만 딱딱 쓰고 이렇게 약간 마무리하는 걸로.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30대 초반까지는 제 하루를 전부 엑셀로 기록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그거를 1년에 한 번 정도 쭉 분석하는 것들도 해보고 그랬는데 접었습니다. 강박입니다. 네, 정말 쓸모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스스로에게 사실 그걸 보면서 만족했던 시절도 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고 차라리 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생각하는 것이 지나간 것을 기록하는 것보다 의미 있지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면서 요즘은 그 기록의 역사를 접었습니다. 일기도 많이 썼었는데 안 쓰고요. 전에 썼던 것도 다 버렸습니다. 좀 전에 정미경 선생님 말씀하신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일기 앱인데 글자 수가 정해져 있는. 예를 들어 뭐 천자 이런 식으로 천자 많은가? 500자. 완전 좋을 것 같은데. 예. 500자 넘게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약간 그런 일기 앱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유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제가 올해 초에 한번 했었는데요. 을 당하면 어떡해요? 네? 해킹을 당하면 어떡해요? 아, 그건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잘해야죠. 그 이유철 선생님 말씀하신 그거 제가 올해 초에 했었는데, 제가 아마 단톡방에서도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기록을 남겨보기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기록을 남긴다기보다는 그냥 내 스스로 좀 돌아본다는 느낌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약간 뭐랄까, 한 번 앉으면은 꽤 오랫동안 한 번에 길게 일을 하긴 하는데, 이게 그, 그 시작을 제대로 못하면은 계속 중간중간에 내 스스로 방해를 하든 주위에서 방해를 하든 뭔가 방해를 하는 게 자꾸 들어온다는 걸 알았고,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나름대로 제 스스로 하루 일과표, 초등학교 이후에 처음 짜본 것 같거든요. 하루 일과표를. 매일 그 일과표를 보면서 자아 반성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니지. 시작하는 게 아니지. 매일 그걸 보면서 자아 반성을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지키지 못했구나. 라는 식으로. 강병수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저 지난주에 일주일 휴가를 내게 됐었어요. 그래서 5일 동안 그렇게 출근 안 하고 어, 편해 이 일을 안 한 거는 맞아요. 근데 몸이 아주 편하진 않았는데 네 그렇게 회사 어, 여름 휴가 빼고는 그렇게 쉰 적이 많이 없어서 어, 그런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요즘 뭐 나름 고민이라면 고민인 게 하나가 그 강의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좋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요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은 굉장히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계속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 정형화된 틀을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좀 만드는 저도 재미가 없고 듣는 학생들도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가르치는 방식도 지금까지 했던 방식은 왠지 앞으로는 좀 안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재밌게 그러니까 만드는 저도 재밌고 듣는 학생들도 좀 더 흥미를 갖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는 몇 가지 있는데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들었던 최고의 강의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들었던 과목인데 아무것도 가르쳐 주시지 않는 과목이 가장 명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학생 스스로 해내도록 대신에 시스템만 굉장히 확고하게 해서 그거를 전부 리뷰를 해주시는 강의였는데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강의였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세요. 발표도 강의도 학생이 하고 숙제도 학생이 정해서 하고 뭐 평가도 학생이 하고 성적도 학생이 되고 그러니까 학생들끼리 상호평가로 모든 게 돌아가는 시스템이었는데 음. 근데 그 강의가 저한테는 인생 강의고 저희 제 동문들한테는 되게 졸업하면서 약간 아, 이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인생의 행운이었다라는 평가를 듣는 강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정말로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 강의의 본질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갑자기 기억이 나서 한마디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공학 쪽이니까, 음,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거의 20년, 그러니까 제가 20년 전에 들었던 강의를 저도 지금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20년 전에 들을 때만 해도 그 당시에 이미 그런 식으로 2, 30년을 가르쳤던 그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토탈 따지면은 한 4, 50년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요즘은 그런 뭐 문제 푸는 거는 뭐 챗 GPT가 풀든 뭐가 풀든 워낙 잘 푸니까 이제 그런 문제 잘 푸는 거는 애초에 그런 문제 잘 푸는 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을 거니 않았었겠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더 중요하지 않아질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공학 전공 과목에서는 교수자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나름 고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답은 있는데 그걸 구현하기에는 지금 강의 시스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다고 그냥 제가 마음대로 막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어쨌든 학교가 갖추고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거기 시스템에 맞춰야 되는데 거기엔 자유도가 너무 없다 보니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 좀 전에 이유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유철 선생님 화면이 멈춘 것 같은데 이유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게 무슨 과목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하고 있는 그러니까 공학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식 위주로 가르쳤던 그것도 저의 역할을 확 축소시키고 그다음에 학생들끼리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약간 그러니까 어떤 제가 현타를 예전에 한번 맞았었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때 학생 시절에 공부하던 그 방식 그대로 제가 가르치고 있다는 거를 어느 순간 딱 깨닫고는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걸 좀 만약에 이걸 바닥부터 다 뒤집고 내가 정말로 제대로 좀 뭔가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배움이 일어난다? 좀 거창하게 말하면 깨달음이고 그냥 좀 편하게 말하자면 내 그러니까 나의 그 내면의 배움이 일어나도록 하는 게 그 교수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쓰고 있는 교재들은 조금 너무 딱딱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어쨌든 우리는 수학 모임이니까 수학 같은 경우도 수학에서는 뭔가 새로운 개념을 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정의를 이해하는 것부터 중요하거든요. 일단 어떤 그 용어가 됐든 개념이 됐든 그것의 그러니까 정의, 데피니션을 이해 못하면 그 뒤로는 그냥 아무 얘기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저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왜 이러한 걸 정의를 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태초부터 있었던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뭔가 필요에 의해서 수학자가 됐든 공학자가 됐든 그 사람들이 이 용어를 정의를 했을 텐데 무슨 필요에 의해서 이러한 새로운 용어를 정의를 했을까? 라는 것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생각으로 이걸 뭐, 여기 수학의 즐거움에 있는 영상들처럼 제가 유튜브에 강의를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책을 써야 되는지, 지금 머릿속에 전체적인 흐름은 조금 잡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고민하고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고민은 고만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계속 고민만 하고 있네요. 아까 이유철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거는 혹시 과목명이 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과목이 경영학 원론이라는 1학년 1학기 첫 과목이에요, 그게. 근데 굉장히 뭐 교수님이 뭐라고 해야 될까? 괴짜셨죠? 그래가지고 좀 전에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질문이 왜 그렇지? 그래서 이게 뭐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데피니션에 대해서 스스로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거. 교재에 어떻게 적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컨텍스트에서 이걸 이해하고 있고 어떤 생각의 관점으로 이거를 목표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지 굉장히 집요하게 물어보시는 과목이었는데 네, 뭐 학문의 차이가 있어서 경영학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되게 문제 해결을 엄청나게 강조하셨고 되게 재밌는 과제가 많았어요.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이제 100만 원씩 학생들한테 나눠주신 다음에 조별로 짜가지고 장사시키시고 막 이런 것도 하셨거든요. 72시간 딱 주시고 그 제일 많은 이익금을 남겨오는 팀한테 보너스 몇 점, 이렇게 보너스 점수를 주시는 포인트 시스템으로 학점을 운영을 하셨어요. 평가를 교수님이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끼리 했고. 근데 제가 그때 어렸는데 굉장히 나쁜 짓을 했죠. 이제 그러니까 저는 좀 잔머리가 있는 스타일이라 100만 원 갖고 택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학교 제가 그때 동아리 같은 거 회장을 많이 했었어요. 학교 주변 가게들에서 펀딩을 한 5만 원씩 다 받은 거예요. 한 자본금을 그래서 순식간에 한 400만 원 가까이 불리고 다른 이제 그 수업을 듣지 않는 친구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썼죠. 그래가지고 어차피 뭐 길게 하는 장사가 아니고 딱 3일짜리 장사니까 인맥 장사 결국 해서 어마어마하게 팔아치운 다음에 문제는 거기였어요. 이제 해보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잖아요. 이제 고생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 72시간 장사를 하는 것도 하는데 준비하는데 일주일 들어가고 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까 남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학점을 위해서 하기엔 너무 억울해. 그래가지고 그 모든 이익금을 제가 분식회계를 해서 인건비로 처리를 했거든요. 근데 과제의 조건에는 이제 매출이 최대가 되는 게 1등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익의 규모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싸움이 났는데 교수님이 그걸 갖고 누가 옳다 그르다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학생들이 싸우는 걸 다 들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그러셨어요. 그 게임의 룰이 원래 매출이었기 때문에 저 친구들 말이 틀리지 않지. 하지만 저 방법은 굉장히 정의롭지 못해. 하신 다음에 학점을 다 인정을 해주신 다음에 벌점을 따로 주시더라고요. 그 이게 주주 자본주의에 있어서 가장 나쁜 행동을 했다고. 그 돈이 누구에게서 나왔냐? 이 커뮤니티에서 공동체가 사회가 당신들을 위해 준 자원을 그따위로 활용을 했으니 너는 F를 받아도 그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되게 기억에 남거든요. 제가 경영이란 걸 배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울림이었어요. 그게. 네. 어쨌든 그런 재미있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 그런 비슷한 과제들을 많이 내셨어요. 그 되게 한번 100분 토론 나가서서 싸우기도 하시고 대학 어, 교육에 대해 성토하러 나가셨다가 욕도 많이 먹으셨고요. 네. 근데 제일 놀라운 거는 한 학기에 한 학생이 쓰는 글이 보통 100편 정도 되거든요. 그 과제를 다 하려면. 근데 그 수강생이 230명인데 그거를 전체 글을 다 읽고 전체 글을 다 크리틱을 해주세요. 영어 맞춤법 하나까지. 그런 수업이 없거든요, 정말. 근데 엄청난 진짜 교수자의 능력이 들어가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 되게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워서 사회 나와서 뭐 문서 만들고 할 때 크게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어서 네, 어쨌든 뭐 이상한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되게 기억에 남는 수업이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그런 멋있는 강의 하고 싶네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멋있는 강의 하고 싶은데 지금 방식으로는 그런 멋있는 강의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 요즘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식. 그래서 앞으로 아직 그러니까 열어야 되는데 열지 못한 강의들이 있는데 그 강의들을 어떻게 열어야 될지도 사실 좀 고민입니다.
뭐 우울한 얘기가 계속되는 것 같으니 책을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그 저희가 이 상황에선 우리가 맞을까요? 저희가 맞을까요? 우리가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의 지금 딱 절반 지났습니다. 분량으로도 딱 절반이네요. 11번째 챕터인데요. 처음으로 지금까지, 그러니까 1장에서 10장까지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어, 이렇게 하니까 뭔가 문제가 풀리네? 그럼 이걸 잘 써먹으면 되겠군. 이라는 느낌이었다면은, 11장에서는 처음으로 엄밀함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되긴 되는데, 왜 되지? 라는 게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목도 보면은 굳건한 기초 밑에 미적분학의 논리적 기초를 확립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트로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어, 그, 그러니까 미적분학의 그 논리적 토대의 취약성을 비판했던 버클리 주교의 문제 제기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마 다른 책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데는 많았을 거예요. 왜 미적분학, 특히 미분 같은 거 보면은 왜 dy dx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dx분의 dy라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많이들 거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dx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매끄러운 이렇게 함수 곡선이 있으면은 여기서 뭐 델타 x, 그러니까 x를 아주 좁게 가져갈 때 y도 조금만 변할 테니까 그 아주 작게 갈 때 그 변화율을 우리가 미분이라고 정의하겠다.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버클리 주교가 문제 제기한 게 그거였어요. 제가 좀 전에 말했던 dx분의 dy를 얘기할 때 보통 리미트, 극한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dx가 0이라는 거냐, 0이 아니란 얘기냐? dy는 0이라는 거냐, 0이 아니란 얘기냐. 이게 0이라고 해도 말이 안 되고 0이 아니라고 해도 말이 안 되거든요. 0이라고 하면은 0분의 0은 우리가 보통 그 정의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0분의 0이 정의가 안 되는데 이 값이 어떻게 우리가 얼마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만약에 0이 아닌 대로 그거대로 또 이게 접선의 기울기랑은 살짝 달라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서부터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됐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랑 연결이 되는 거냐면은 함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정의를 안 하고 그냥 막 써왔다는 느낌? 그래서 여기 227페이지에 보면은 22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함수라고 하면은 그냥 마술 상자 같은 거였거든요. x를 넣으면은 fx가 나오는. 그냥 단 하나만 나와야 되는 그런 거였는데 그냥 그렇게만 해서 보기에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 미분도 하고 있었고 여기 뭐 연속성, 미분 가능성, 뭐 어떤 유형의 공식에 의해 표현될 수 있느냐 여부. 그러니까 공식에 의해 표현될 수 있느냐가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 그냥 오늘은 또 조금 일찍 화이트보드를 출동을 시켜야겠네요. 안 쓰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써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다가 슈. 그 전까지는 fx라는 게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음,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F라는 이름의 마술 상자가 있어가지고 상자를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나오는 게 있어야지. 상자가 있어가지고 뭔가 X가 들어가면은 FX가 튀어나오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까지 있던 함수라는 거는 어떤 것만 알고 있었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Y는 뭐 X제곱이다. 그러니까 뭔가 관계식이 있는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Y는 찾고 계세요? 네, 안 보이시나요? 그냥 아무것도 안 연결 오류만 계속 되는데. 그래요?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저는 잘 보입니다. 보입니다.
정말 저도 보입니다. 왜 안 보일? 키보드를 로드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와가지고. 왜 그러지? 어, 제가 뭐 다시 해볼게요. 혹시 지금 보이시나요? 아니 계속 연결 오류가 뜨는데. 아, 그래요? 어, 혹시 줌 업데이트 안 하셨나요? 예, 요즘에 지금 업데이트가 하나 있던데.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업데이트 돼야 돼요? 예, 요즘에 업데이트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스터디 하시는 음, 분들도 화이트보드 에러 때문에 좀 애먹으시는 것 같던데 보니까. 네. 음, 예, 어, 그러면, 네. 화이트보드를 하지 말고, 보였는데 이상하네. 화이트보드를 하지 말고 제가 그림판을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화면 공유, 화면 공유. 혹시 요거 그림판 보이세요? 아, 그림판은 보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쓸게요. 그 전까지는 함수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fx는 x 제곱이다. 라고 하면은, 뭐, 요런 그래프가 있고, 그 다음에, g라고 할까요? gx는 뭐, 루트 x다. 그러면은, 뭐, 요런 그래프가 있고, 약간 이런 뭔가 관계식이 있어야 되는 이런 것만 다루어 왔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만 다뤄왔던 것 같은데, 이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 또 보면은 그 불연속이라는 함수가 나오잖아요. 불연속 함수. 이런 함수죠. 그러니까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0인데 y 값이 그러니까 fx 값이 잠깐만요. 이걸 선을 어떻게 그려야 이쁘게 잘 그릴 수 있을까? 사이즈를 키우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0이고 잠깐만요. 책이랑 똑같이 써야지. 어. 여기까지는 0이고 갑자기 여기서 점프를 한 다음에 요런 함수. 요런 함수. 이런 함수는 그전까지 다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지는 뭔가 잘 써지는 함수만 다뤄왔었지. 이런 불연속인 거는 다뤄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걸 굳이 쓰려고 보니까 fx는 1. 언제일 때? x가 뭐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참 1이 아니죠. 0이죠. 0. 그다음에 1. x가 0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쓸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미적분학 자체가 물리학에서 어떻게 보면 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히 역학, 그러니까 갈릴레오랑 뉴턴이 했던 그 역학에서 태동을 해왔는데, 역학에서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야구공을 던진다. 그럼 야구공의 위치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순간이동을 해가지고 여기로 팍 가는 일은 없잖아요. 그쵸?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거는 뭔가 이런 식으로 매끄러운 곡선으로 항상 나타날 수 있었는데, 이게 열을 다루다 보니까 이런 것도 얼마든지 상상을 한다고 해서 뭐 문제될 게 전혀 없는. 근데 그럼 이것도 뭔가 함수로 나타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함수로 어떻게 표현을 하지? 그러면 우리가 함수의 연속성이라는 것과 함수의 뭐 미분이라는 걸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냥 계산하니까 되더라라는 이런 거 말고 정말로 좀 엄밀하게 정의를 하려면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이 내용을. 여기 보면은 항상 뭔가 열에 대해서 다루는 게 모든 문제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19세기, 그러니까 지금 제 230쪽에 보고 있는데 여기 그 풀이의 근사 어쩌고 나오는 그 그래프 나오는 그쪽에 보고 있는데 여기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1837년에 논문에서 디리클레는 함수에 대한 현대적인 정의를 내놓았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수학을 공부할 때 보통 많이 얘기하는 그 함수에 대한 정의를 이때 처음 내린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우잖아요. 잠깐만요. 요거를 이렇게 키우고,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우잖아요. 함수 이런 거 배우죠, 이런 거. 이런 거. 처음에 함수 배울 때 이런 식으로 배우거든요. 여기 뭐 1, 2, 뭐 3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 4, 5, 6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뭐 이렇게 가도 함수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가도 함수고, 그렇죠? 그런데 함수가 아닌 것.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는 허용 안 하죠. 그렇죠? 이것도 허용 안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1, 2는 짝을 찾았는데 3은 아무도 짝을 못 찾은 이런 상황도 우리는 허용 안 하고. 그러니까 아주 나이브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런 어떤 두 집합 간의 그 관계로서 함수를 정의한 것, 그다음에 좀 더 수학적인 걸로 표현을 하자면은 물론 그 x랑 y의 곱집합 같은 거를 써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뭐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집합 간의 관계를 가지고 함수를 정의한 게 요 1837년 요 논문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함수를 엄밀하게 정의를 했고, 그리고 참 이것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아이러니한 게 제가 방금 썼던 요런 식으로 기술하는 거는 유한집합에 대해서는 잘 되거든요. 유한집합에 대해서는 그냥 뭐 원소 뭐 짝대기를 이렇게 긋는다 안 긋는다 이런 식으로 뭐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뭐 잘 돼요. 근데 문제는 무한집합이거든요. 근데 무한에 대해서 제대로 그 논의를 하기 시작한 게 칸토가 1800년대 중반 때부터 그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한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함수를 그, 이 화이트보드가 아니니까 조금 뭔가 다른 도구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씨, 모르겠다. 아무튼, 무한집합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집합 간의 이런 관계를 가지고 함수를 정의하기 시작했다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수학이나 물리학에는 이런 부분이 꽤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연력학 제1법칙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 제2법칙이 그 엔트로피에 관한 법칙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연력학 제2법칙이 1법칙보다 먼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학이나 물리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 만드는데 왜 이 법칙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 법칙이라고 안 불렀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법칙의 이름을 나중에 붙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된 건데, 에너지에 대한, 그러니까 에너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제대로 된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카르노가 그 열기관, 그러니까 열기관의 효율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나온 게 이 법칙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그 당시가 1800년대가 참 많은 일이 일어난 시대입니다. 수학에서도 그렇고 물리학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 여기 보면은 제곱근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로그 얘기도 또 나오는데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음, 유튜브에 그 오차 방정식, 그러니까 오차 이상의 방정식이 왜 일반해를 갖는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죠? 근해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되게 좋은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도 보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요 요거 요 기호 요 기호가 조금만 확대를 해서 볼게요.
요 기호를 우리가 제곱근이라고 부르잖아요. 제곱근이라고 부르는데 제곱근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함수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곱근이라는 기호가 있어요. 요걸 함수라고 칠게요. 빨간색으로 할까? 요거를 함수라고 칠게요. 여기에다가 뭐 4를 집어넣으면은 2가 튀어나오고 뭐 16을 집어넣으면은 4가 튀어나오는 이런 함수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게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표현 이 표현 제곱근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근은 그 영어에서 말하는 루트란 말이에요. 요 루트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직역을 하자면은 뿌리이지만 근이 뭐냐면은 어떤 함수 방정식이라고 할게요. 어떤 방정식 뭐 x제곱 더하기 뭐 2x 빼기 3은 0 이것의 뭐 근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중학교 때. 그럼 근을 구하시오. 그럼 이거 뭐 인수분해 해가지고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되죠? 3이랑 아니지. 1이랑 마이너스 3이죠. 1이랑 마이너스 3 이게 뭐 인수분해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요 근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 값을 우리가 근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거 잘 보세요. 제곱근, 제곱근이라고 하면은 제곱을 해서 그 수가 나오는 거를 말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말만 보면은. 그럼 생각을 해보면은 4의 제곱근이라고 하면은 제곱해서 4가 나오는 거 사실 마이너스 2도 있거든요. 16을 제곱해서 16이 나오는 거 사실 마이너스 4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약간 좀 이 표현 자체가 되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제곱근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면 요 루트 표시, 요 제가 여기 루트 기호라고 쓴 요 표시, 이 표시는 그러면 4를 집어 넣었을 때 2만 나와야 되는 게 맞을지, 2랑 마이너스 2가 둘 다 나와야 되는 게 맞을지. 그런데 이걸 함수로 보고 싶으니 값이 두 개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2만 표시를 하고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치사하게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는 우리가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나오게 할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오차 이상의 방정식에 근의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제곱근을 양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4를 집어넣으면은 2랑 마이너스 2가 같이 나오는 이런 함수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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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요거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잠깐만, 요거 쓸데없는 부분 지우고. 요거를 다가 함수. 다는 마늘 다짜고요. 가는 값이란 뜻입니다. 함수 값이 하나가 아닌 그런 함수. 그래서 제가 가는 지금 한자로 생각이 안 나가지고 못 쓰겠고 다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마늘 다짜 맞죠, 이거? 제가 한자 안 쓴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요렇게 닭가함수라고 부르고, 닭가함수라 부르니까 닭가수가 생각이 나네. 그리고 실제로 이 로그를 복소수 영역으로 가져가면은, 우리 지난주에 그 복소수 영역으로 가져가면은 뭐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로그를 복소수 영역으로 가져가면은 닭가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값을 하나를 집어 넣으면은 값이 여러 개가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라고 해도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여기서 어떤 믿음이 흔들리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이런 함수는 나쁜 함수야. 이렇게 하면 안 돼. 큰일 나. 라는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요런 포인트가 저는 좀 수학이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아까 연력학 법칙은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어, 나중에 발견한 법칙이 얘가 더 중요한데 그럼 얘를 1로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된 걸로 기억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1을 해놨는데 이거보다 더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법칙이 하나 더 있다 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연력학은 연력학 제0법칙도 있어요. 아, 네, 알고 있습니다. 연력학 재현법칙이 그거죠? 온도가 온도가 같은 것들끼리는 전부 온도가 같다? 약간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열평형의 네네네. 법칙. 연력학 재현법칙이 제가 알기로는 이걸로 알고 있습니다. A랑 B랑 온도가 똑같고 A랑 그리고 C랑 온도가 똑같으면은 B랑 C도 온도가 똑같다. 음, 이 얘기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래서 어디서 재밌는 걸 봤는데 너무 이게 당연한 건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 봤냐면은 연력학 영법칙이 만약에 3이 아니면 3이 아니면 A랑 저또 어떤 식으로 논증을 폈는지는 제 기억은 안 나는데 만약에 요거 연력학 영법칙이거든요. 이게 참이 아니면 A에서 B로 열이 흐르고 B에서 C로 열이 흐르는데 C에서 A로 다시 열이 흐르는 이게 가능한 세상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마치 무한동력을 우리가 얻은 것 같은 그런 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확실하지 않은 거라서 약간 뻘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그 제곱근 함수 얘기할 때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디리클레가 얘기했던 내용이 사실 저는 이해가 잘 안 갔거든요. 그 풀이의 근서 뒤쪽에 온 내용인데 디리클레가 보기에 제곱근 함수는 두 가지 값을 갖는 하나의 함수가 아니었다. 한 가지 값을 갖는 두 개의 함수였다. 실수 x의 경우 양의 제곱근을 하나의 함수로, 음의 제곱분을 또 하나의 함수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전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혹시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한데 어느 같은 부분이죠?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이죠? 그 연속 함수로 넘어가기 바로 전에 있는 단락이에요. 제가 전자책이라 페이지가 안 나와가지고 네네네, 찾았어요. 네네네. 음, 한 가지 값을 갖는 두 개의 함수였다. 라고 되어 있고, 실수 x를 집어 넣으면 양의 제곱근을 하나의 함수로, 음의 제곱근을 또 하나의 함수로 보는 것이 한 가지 값을 갖는 이게 좀 말이 이상한 것 같은데, 한 그러니까 가지 값이 각각을 다른 함수로 본다라고 써놓은 건지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문장이. 번역 오류가 아닐까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이 네. 내용이. 한 가지 값을 갖는다는 게 아니라 어, 하나의 입력? 그러니까 하나의 정의역 원소에 대해서 두 가지 값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두 개의 함수이다. 그런 식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 그렇게 두 개의 함수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한 게 그런 식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얘기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런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함수가 있고 색깔을 다르게 볼까요?
요런 함수가 있고 요거는 y는 그런데 둘 다 제곱하면 x가 되잖아요. 그쵸? 여기 아니 여기 요 하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x라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두 개가 나오는 함수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두 개의 별개의 함수로 볼 것이냐 약간 요런 얘기가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엄밀함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되게 자연스러운 생각이라는 거는 좀 와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봤던 중학교 내용을 정하지 않았는데 사실 굉장히 편안하게 써왔던 것들인데 이것의 해석의 범위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볼 수 없는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걸 깨닫고 그거를 논리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게 좀 재미있는 것 같고 이거 보면서 해석학 공부할 때 봤던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그 디리클립 펑션을 처음 봤을 때 되게 이게 뭔가 싶었거든요. 이렇게 디리클립 펑션이 뭐냐면 0과 1 사이에 무리수랑 유리수가 있을 때 유리수면은 그 값이 1이고 무리수면 0 뭐 이런 식으로 정의했던 함수인 것 같거든요. 그 그게 그냥 그래프로 그려지지 않는 건데 그 0과 1 사이에 꽉 차 있는 건 확실한데 적분도 되고 막 이렇게 이런 게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쵸. 분명히 잘 정의되는 함수인데 그래프는 절대 못 그리고 근데 적분은 되고 연속인지 아닌지도 판단할 수 있고 뭐 하고 싶은 건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는데 이거 뭐 그래프를 그릴 수 없다고 해서 함수가 아닌 건 아니라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사실은 요 그 지금 여기 말하는 요 다크 함수가 지난 시간에 나왔던 그 내용 있잖아요. 어 이거를 잠깐만요. 어떻게 그러니까 로그 x는 어떻게 되는 거였죠? 로그 절대값 x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 i였나요? 지금 정확히 이 부분이 어떻게 계속 서술되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값만 갖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값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요 로그가 그 로그의 역함수가 지수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2의 2파이 i 승이 1이라는 걸 이용하면은 사실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멘붕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로그를 복소수 영역으로 가져가니까 분명히 로그는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고 싶은데 복소수로 가니까 좀 이상한데? 이거 복소수에도 우리가 함수라고 불러도 되는 거야? 약간 여기가 좀 멘붕의 시작이 아닐까. 이걸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고 싶으면은 그럼 이건 우리가 함수라고 못 부를 이유가 뭔데?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삐딱하게 나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함수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함수라고 부릅니다. 함수라고 부르지 않기에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수학이 그, 되게 네 말씀하세요. 예. 먼저 말씀하세요. 아, 질문이 있어서. 저는 그냥 뻘소리였습니다. 그 수학이라는 게 굉장히 인류가 지식을 쌓아가는 데 필요한 기초 논리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그냥 이 챕터를 보면서 했거든요. 그 수학적인 테크닉적인 건 뭐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것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해할 수 없는 대상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직관으로 대체될 수 없는 거를 논리로밖에 못 만드니까 이렇게 계속 하나씩 하나씩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과정입니다. 이게 요즘 이게 18세기에 일어났던 일이 수학적으로 복수함수나 이런 게 생겼다면 저는 사실 요즘에 드는 생각은 그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게 엄청나게 발전을 하는 과정인데 되게 연속적인 세상을 사실 불연속적인 세상으로 재구축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가끔 있거든요. 한 50년이나 100년 후의 세상에서는 지금 일어나는 변화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지 사실 그 부분이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막 채널지기님이 요즘에 CS 관련된 거 올리시니까 막 람다 칼큘러스 이런 내용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잠깐 열어봤는데 진짜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네. 네, 그런 내용들이 좀 궁금해서 코멘트 남겨봤습니다. 강병수 선생님 어, 뭔가 질문하려고 네,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네. 방금 그 디리클레 나왔던 그 부분이 책으로는 230페이지이고, 그럼 그 전 페이지 228페이지에 보면 228페이지 맨 밑에 문단인데, 거기 퓨리에는 물리적 직관력을 발휘해.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떤 그 실험적인 세팅을 하고 뭔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실험적으로 보았을 때도 금속 막대의 온도는 길이의 절반까지는 0도로, 나머지 부분에서는 10도나 50도 또는 다른 어떤 값도 가질 수 있다. 이게 이, 이 말을 한 거에 대한 그 레퍼런스가 되는 혹시 그 시험 구성 그림 같은 걸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일단 제가 아는 건 없습니다. 음, 제가 아는 건 없는데 아마 이 문제를 풀려고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 그 대표적인 열역학? 열전달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막대기인데 뭐 그냥 저기 뭐 철이라고 할게요. 철 막대기인데 아이고, 여기는 온도가 0도고 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50도고 이렇게 딱 세팅을 해놓고 갑자기 이, 이 막대기를 갑자기 단열을 딱 시키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온도 분포가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을 거잖아요. 이게 네. 어떻게 변할까? 약간 이런 문제를 풀고 싶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초기 값일 것 같고, 실 저는 이제 실제로의 어떤 시험 구성도를, 그럼 여기 문장을 보면 이렇게 시간을 여기서 스탑워치를 딱 눌러도 이 절반까지의 영도는 안 변하는 것 같이 해석이 되거든요. 나머지 절반에서만 온도가 변하는 것 같이 읽히는데, 어? 그런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아, 아마 그 얘기가 아닐 겁니다. 네네네. 아닐까요?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게 0도냐 10도냐 50도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뭔가 온도가 갑자기 변하는 상황을 우리가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다. 근데 여기 이제 네. 그 생각으로 시험한 게 아니라 이 필리에는 아마 실험적으로 실제로 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10도나 50도 또는 다른 어떤 값도 가질 수 있다. 아, 네. 음, 제가 읽기로는 문맥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로 이해를 아, 했어요. 그런 건가요? 네. 네네. 이런 그런, 불연속적인 상황을 수학에서는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몰랐지만 물리학에서는 이미 다루고 있었던. 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침 또 그 해석학 얘기를 해주셨는데 해석학에서 중요한 주제인 연속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어떤 함수가 연속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저는 약간 설명할 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를 제가 일부러 이렇게 살짝 떨어뜨려 놓을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 참 멀리서 봐도 이어진 거 떨어진 걸로 보이네. 이게 붙은 걸로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할까? 멀리서 보면은 하나로 이어진 것 같은데, 이걸 확대, 확대를 하다 보면은, 아, 이거 떨어져 있네. 라는 점을 언젠가 찾을 수 있으면은 불연속. 아무리 확대를 해도 이게 항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점이 없으면은 그건 연속인 걸로. 저는 보통 약간 직관적으로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 제가 방금 했던 설명이 아무리 확대를 해도 라는 것을 그 우리 저거 요 엡실론 델타라고 약간 무시무시한 요 논법에 따르자면은 아무리 확대를 해도 라는 것은 요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라고 우리가 아니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라고 임의의 델타인가요? 임의의 입실론 맞죠?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라고 그런 식으로 바뀌죠, 표현이. 아무리 확대를 해도 라는 게 아무리 여기를 잡아도 항상 요 안에 들어가는 요 구간을 잡을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속성에 대한 것도 여기 보면 뭐 무한소 얘기 나오고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무한소라는 것 자체가 그 잘 정의가 안 되는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실수를 그 구축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무한소다. 뭐 A가 무한소이면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fx 더하기 A 빼기 fx도 무한소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무한소가 뭔데?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양의 실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면은 이제 좀 실수 자체가 좀 이상해지는 약간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현대에는 표준적인 해석학에서는 무한소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론 무한소를 받아들이는 해석학도 존재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무한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인지 저희는 잘 모르고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무한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사실 대답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무한대, 무한소. 과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아직도 좀 이해를 못한 용어가 두 개가 있는데 무한을 찾아보면은 실무한이라는 용어랑 가무한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저는 아직도 요 두 개의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하나는 실제로 그 그냥 무한대라는 수, 그다음에 가무하는 뭐 무한히 커지는 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약간 좀 말장난처럼 느껴져가지고 아직 잘 모르겠고 그리고 무한도 이게 해석학을 공부하고 좀 파고 들어가 보면은 무한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무한보다 더 큰 무한이 있고 셀 수 있는 무한이 있고 셀 수 없는 무한이 있고 셀 수 없는 무한이 있으면 그것보다 더 큰 무한은 항상 존재하고 약간 이런 거 따지다 보면은 약간 머릿속이 막 꼬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 왜 그렇게 쓸데없는 해석학을 말고 공부하다 막혀서 집합론을 갔는데 집합론에서 그 무한 집합을 맞이하고 나서의 황망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그 알레프였나요? 네네네. 집합의 농도를 다루는 개념, 집합의 크기가 아니라 집합의 농도라는 개념을 처음 접했을 이런 때, 식으로,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쓰는, 네, 알레프 제로, 알레프 원 막 그러면서 2의 알레프 승, 막 그것들을 처음 봤을 때 그 황당함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무한이란 무엇인가? 처음 들어봤어요. 그 제가 알레프를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씁니다, 알레프. 알레프가 뭐예요? 알레프가 뭔지를 설명을 하려면은, 음,
이게 저는 수업을 들었는데도 까먹었습니다. 설명을 못 하고 있는데. 이거 수학이에요? 네, 수학입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그 약간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 이상은 저는 설명을 못 하는데 자연수가 무한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수는 유한하지는 않잖아요. 그건 우리가 확실히 알잖아요. 1, 2, 3, 4 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가는 자연수의 개수는 무한계란 말이에요. 제가 여기다가 어떤 집합을 하나 만들 건데 이런 집합을 만들 겁니다. 이걸 잠깐만요. 뭐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까? 자연수의 멱집합이라는 건데 그 멱이 지난번에 그 파워였잖아요. 멱이라는 단어가. 여기다가 자연수의 멱집합을 하나 만들 겁니다. 여기는 어떤 집합이냐면은 자연수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이 들어가 있는 집합도 있고요. 2가 들어가 있는 집합도 있는데 1이랑 2가 들어가 있는 집합도 있습니다. 뭐 1, 2, 3이 들어가 있는 집합도 있고요. 이러한 집합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거든요. 그러면 요거 좀 그냥 굉장히 어, 순진한 생각이긴 하지만 그냥 생각을 해보면은 자연수의 원소가 더 많을까? 자연수의 멱집합의 원소가 더 많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자연수의 멱집합의 원소가 더 많을 거거든요. 왜냐면 1이랑 제가 요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이을 거고요. 2랑 2를 원소로 갖는, 그러니까 2만 원소로 갖는 집합을 이을 거고 3이랑은 제가 요 3만 원소로 갖는 집합이랑 이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 있는 모든 자연수들은 이 오른쪽 집합에서는 원소를 하나만 갖는 요거랑 다 1대1 대응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집합, 제가 여기 P자연수라고 써놓은 이 집합에는 사실은 제가 방금 여기 대응을 시켰던 요 원소들 있죠. 이 원소들. 그러니까 숫자를 하나만 갖고 있는 집합들은 이 P자연수라는 집합에서는 아주 극히 일부분밖에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자연수의 개수도 무한계고 요 P자연수의 원소의 개수도 무한계인데 분명히 이거 두 개는 급이 다르다. 이 급이 다른 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라고 하다가 나온 표현이 아까 제가 썼던 요 알레프라는 이거 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자연수도 무한계인데 요 자연수의 무한의 크기를 우리가 알레프 제로라고 표기를 하자. 그리고 여기 P자연수라고 한 거는 분명히 자연수보다는 훨씬 더 많은 원소를 갖고 있는데 똑같은 무한계이긴 하지만 급이 다른 무한이라고 해서 요거를 뭐라고 표기를 했냐면은 요렇게 요렇게 알레프 1이라고 요런 식으로 표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요게 그럼 알레프 알레프도 또 무한히 또 가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연수에서 제가 방금 자연수에서 이거 말고 좀 더 좋은 브러쉬가 있으면 좋겠는데 못 찾겠다. 제가 방금 자연수에서 피자연수라는 거 만들었잖아요. 그럼 피자연수에서 또 피자연수라는 걸 못 만들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는 더 많을 거예요. 이거보다. 그렇죠. 이걸 이 집합의 크기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알레프 2라고 부릅니다. 좀 그리기 쉬운 걸로 해놓지 왜 저렇게 그리기 어려워요? 그 제가 안 그랬습니다.
저게 연산이 재미있는 게 알레프 제로에서 알레프 원으로 가는데 알레프 제로에서 저 처음 대상을 자연수가 아니라 짝수랑 홀수로 나눠 놓으면 예제가 집합론에 꼭 나오는 게 나오거든요. 알, 짝수로 돼 있는 알레프 제로와 홀수로 돼 있는 알레프 제로를 더하면 자연수에 있는 알레프 제로가 나온다. 이게 그냥 홀수 짝수 합치면 자연수 나온다. 이건 너무 쉬운데 무한대의 알레프 제로와 무한대의 알레프 제로를 더했을 때 또 알레프 제로가 나온다. 이게 그 당시에 저의 머리로는 죽어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게 증명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데 못 음, 풀었습니다. 요런 게 나오는군요. 요거 두 개를 네, 더하면 이렇게 알레프 된다. 제로. 네. 음, 근데 이 제가 방금 얘기했던 요 내용, 이 내용은 그래도 제가 이 정도로라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인데,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한 게 있어요. 지금 방금 제가 썼던 뭐 알레프 어쩌고저쩌고 요거는 기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카디날 넘버, 카디날 그냥 넘버 이렇게 쓸게요. 요거 말고 서수가 있습니다. 오디날. 저는 이 내용은 아직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서수로 가면은 약간 어떤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은 이게 자연수를 제가 이렇게 쭉 늘어 놓을게요. 이거 끝까지 가겠죠? 요 개수, 제가 이 틀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 잘못된 거면 누군가 댓글에 써주기를 제가 기대를 하면서 아무도 안 쓰겠지만 요 개수를 오메가라고 쓸게요. 근데 제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은 0은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이 자연수 아니라고 칠게요. 0, 그 다음에 위에 썼던 걸 제가 똑같이 쓸게요. 요거는 오메가 더하기 1. 이게 서수로 표현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내용은 저도 아직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게 서수가 무슨 의미인지. 이게 항상 찾아보면은 알 것 같으면서도 뒤돌아서면 까먹고 그런 내용이라서 그냥 제가 언젠가 혹시 이해하게 되면은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때가 되면 한번 또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수학자들은 이런 짓을 왜 할까요? 수학자들이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그 약간 이걸 생각해가지고 머리 아프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저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면은 음, 그걸 이해하고 싶어 하는 욕망의 발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는 좀 견디지 못하는, 참지 못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다 집합론에 나오는 내용들일 텐데 그 집합론을 너무 깊게 파고 들어가면은 조금 정말 그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저도 너무 자세히는 파진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번외의 이야기인데요. 그 지난주에 좀 일이 있어 제 후배 변호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전공이 수학이에요. 근데 변호사 시험에 붙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그 이유가 수학을 하다 법리를 보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게 너무나도 많아서 변호사 시험을 오랫동안 통과를 못했다고. 그래서 수학물을 빼는 과정이 엄청나게 힘들었다. 뭐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뻘소리가 있습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엄밀함과 다섯 번 수학에서 말하는 이상 치지 엄밀함은 너무나 않나요? 다르다. 네? 5번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나요? 변호사 시험이 지금? 맞습니다. 겨우 붙은 거죠. 어, 그거 헌법 소원해야 될 것 같던데. 왜 5번으로 막아요? 사람 일을 갖다가. 근데 옆에서 보면 너무 오랫동안 매달리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도 5번 그걸 정도 하면 그렇게 막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지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친구도 일례로 끝나기 구수한, 힘들어하더라고요.
붙긴 했는데 이제 연차가 보통 동기들 시니어가 돼 있을 때 1년차 변호사가 된다는 게 참 힘든 일이더라고요. 뭐 그런 인생도 있고 저런 인생도 있고. 아무튼 그 엄밀함의 끝판왕은 정말 수학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철학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근데 저는 이 시대 수학자들이 약간이 아니라 좀 뭔가 두려움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대로 우리가 계속, 이대로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수학 체계대로 계속 쌓아가도 되는지, 그냥 대충 우리가 생각해서 옳은 것 같다고 생각하면 틀리지는 않을 것 같다고 여겼던 것들을 그냥 계속 이렇게 해도, 그럼 나중에 이거 진짜 틀리면 어떡하지 하는 약간 이런 두려움 때문에 지금 여기 그 제목처럼, 챕터 제목처럼 어떤 쓸데없는 짓처럼 보이는 너무 많은 일들을 다 깐깐히 증명하고 발레를 찾아보고 엄격하게 아주 보기 드물고 비현실적인 발레도 찾아보고 이러면서 그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테드 창 그 SF 중에 그 컨택트 했던 그 SF 중에 그 영으로 나누면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도 약간 그런 느낌의 글이 있고 음, 넷플릭스의 3과 4 사이의 수인가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자연수가 당연히 자연수라는 그 공리 자체에 3하고 4 사이에는 수가 없어야 되는데 제목을 잠깐만요. 그, 제가 뭐 얘기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3과 4 그죠? 사이의 네, 숫자. 네네네. 네. 어, 네, 그런 제목이 있는데 뭘 수학자가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3과 4 사이의 숫자가 자연수 하나 연역적으로 쭉 이렇게 했는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포에 휩쓸려 가지고 그 수학자가 이제 멘붕에 빠지고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나 이거를 막 수십 번을 반복을 해봤는데도 분명히 하나 있는 거에서 오는 그 공포감 뭐 이런 거를 했던 건데 그 테드 창 아까 그 영으로 나누면이라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아마 이 시대의 수학자들이 이쯤에서 우리가 그냥 대충 넘어갈 게 아니라 이제 후세대 수학자들이 전혀 걱정하지 않을 것만큼 굳건한 기초를 우리가 한번 다져보자. 이런 게 아닌가 싶어. 음, 해석학이나 집합론은 정말 공부에 끝이 없는 것 같은데 그나마 재밌게 공부하려고 찾아봤던 책 중에 저는 좋아하는 게 여기에 있거든요. 이게 그 해석학의 발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음, 해석학에서 나오는 유명한 명제들의 발레들만 다 모아놓은 책인데 유명한 책은 아닌데 이게 전 재밌더라고요. 이게 내 생각의 빈틈과 구멍이 이만큼이나 나 있구나라는 걸 되게 확인할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나중에 혹시 해석학 공부하시는 분들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아까 변호사 시험 얘기하셨을 때, 뭐, 머릿속에 잠깐 스쳐간 생각은, 그분이 변호사 시험을 어려워하신 이유는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그 공부에는 공리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러더라고요. 하는 얘기가 자기가 수학을 좋아했는데 변호사의 길로 가서 가장 큰 어려움이 완벽하게 이 논리가 맞아야 되는 게 있어야 자기는 납득이 가는데 그게 안 되니까 판례나 사례도 아무리 봐도 이게 와닿지가 않았다. 어, 그런 게 되게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공리라고 좀 넓게 생각하면 법적도 왠지 많을 것 같은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인간이라는 것도 정해야 될 것 같고 인간을 어떻게 정합니까? 그거를 잘못 같이 정하면 저녁을 먹고 네. 이 어? 사람을 잘못 정하면 제외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질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법 체계 안에서 떨고 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공리로 따지면 더 많을 것 같아. 자리에 있었던 다른 변호사 친구의 이야기로는 그러더라고. 그런 거는 수학적인 논리가 아니라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건데 그게 안 돼서 그렇다고. 사람의 일을 그렇게 수학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다.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공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한때 그런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제가 갖고 있는 인생 철학이랄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상에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저희 인생 철학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당연한 게 없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기본선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인류의 이 사회와 문명이 유지가 되려면은 뭐 그러니까 개인이 자유를 갖는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른 사람의 그렇다고 그게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가능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서 인간의 자유는 당연한가? 갑자기 자유론이 생각이 나는데 당연한가? 예를 들면 뭐 다른 사람을 해야지 말아야 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기본선 같은 거 그런 거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걸 어느 정도로 정해야 되지? 라는 어떤 그런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공리는 뭐가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답은 못 내리고 그냥 아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작년에 읽었던 책 중에서 되게 두꺼운 책이 하나가 있어요. 그 스티븐 핑커의 지금 다시 개몽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아마 맨 마지막 챕터가 제목이 휴머니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딱 읽으면서 어찌 보면 내가 지금까지 찾고 싶었던 답이 휴머니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 휴머니즘의 범위도 생각하면 너무 다양할 수가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사실 그 책은 일종의 선언문 같은 책인데 물론 책이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따지자면은 본론이 전체 분량의 한 70% 정도 되는 그런 책인데 결론에서 나름대로 선언을 해 놓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 휴머니즘은 이러이러한 것이고 앞으로 인류는 이러이렇게 행동해야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적어 놨습니다. 그런 내용을 한 700페이지에 걸쳐서 적어놨죠. 휴머니즘을 공리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저는 최초의 질문으로 그냥 돌아갈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만이 휴머니즘이다. 이렇게 그냥 질문 자체가 답이 되는 걸로 정리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책이 너무 두꺼워서 제가 참 추천은 못하겠고 그냥 저의 개인적 경험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 제 책장에 보면은 그 책, 얇은 책 못 쓰는 작가들이 몇 명 있거든요. 스티븐 핑커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뭐,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도 있고, 아무튼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지금 10시 20분인데요. 한 10분 정도만 더 얘기하고 오늘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극한 얘기가 나옵니다. 저 극한 부분 보면서 제가 문득 또 생각이 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재밌는 장난을 하나 쳐보려고 그러거든요. 어, 요런 등식이 있습니다. 수학에 보면은. 아, 잠, 잠깐만요. 이거 화면을 바꿔야 되지. 잠시만요. 제가 지금 새로 쓰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 수학에 요런 등식이 있어요. 책에도 나오는 건데, 2분의 1 더하기, 또 비운 줄 알았어요. 아,
이것도 더하기, 기본 줄 알았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더하기 16분의 1, 이거 다 더하면은 2가 되거든요. 음. 2가 되는데, 제가 장난 하나 쳐볼게요. 앞에 두 개 더하면은 2분의 3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4분의 1까지 더하면은, 4분의 1까지 더하면은, 잠깐만요. 4분의, 4분의 7인가? 4분의 7. 그 다음에 여기다가 8분의 1까지 더하면은 8분의 15가 되거든요. 그럼 16분의 1까지 더하면은 아마 16분의 31이 될 거예요. 요거 보면은 전부 다 짝수분의 홀수거든요. 뒤에 어떤 몇 개 항을 더하더라도 항상 짝수분의 홀수가 나와요. 그런데 2는 짝수분의 홀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둘은 다르다라고 제가 예전에 만우절 장난을 한번 친 적이 있습니다. 이 몇 개의 항을 더하든 간에 짝수분의 홀수가 되는데 이게 2가 되려면은 사실은 이 둘 간에는 어떤 논리적인 비약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게 극한에서 말하는 엡실론 델타 논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앞에 나왔던 그 실수 얘기도 그렇고 연속 얘기도 그렇고 극한 얘기도 그렇고 전부 다 그 수학의 엄밀성을 굳- 여기 나오는 굳건한 기초를 다지기 위한 전부 작업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왜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배우잖아요. 리미트 뭐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은 0이다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근데 이게 저도 사실은 고등학교 때 이게 배울 때 뭐 x가 커지면 이게 점점 더 0으로 가까이 갈 테니까 뭐 극한값은 0이겠지 그냥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미적분학 수업에서 처음 배웠던 게 요거 엡실론 델타였어요. 한 학기 동안 한 학, 한 학기의 한 절반 정도는 한 중간고사 볼 때까지는 이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되게 힘들었어요. 이 내용 이해하기가. 사실 그 1학기 수업 들으면서 이해를 못했어요. 못하고 나중에 시간 한참 지나고 나서 몇 년 지나고 나서 이해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내용이더라고요. x분의 1은 여기 x가 무한대로 간다고 했으니까 뭐 x가 뭐 1, 10, 그다음에 뭐 100, 1000, 만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늘어날 건데 1분의 1,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은 0이 될 수 없잖아요, 절대로. 0으로 가까이 가긴 하겠지만 0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극한값이 0이라는 거, 요 등호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극한에서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엡실론 기호가 나옵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논리적인 것을 만들려고 계속 지금 수학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기호들을 계속 오늘 알려주시면서 아이고 골치 아파. 어찌 보면 저희가 이 내용들과 계산이나 이런 거를 다 알아야 할 필요와 당위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생각을 해보면 수학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목적으로 돌아갔을 때 이런 사고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저 홀수분의 짝수처럼 저거 중학교 때 보통 0.99999 무한소수 0.999가 1이다 그거랑 같은 얘기가 되는데 그게 정말 왜 그런지는 설명을 해주지 않잖아요. 네. 9999999역 끝까지 가면 왜 1인가? 근데 저런 거 없이 저희가 고등학교 때 수학 배울 때 좀 불편한 부분이 저는 그냥 저런 거를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해 로피탈의 정리라는 마법의 것을 갖고 와서 그냥 답만 뽑아내는 걸 주구장창 풀려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물론 고교 교육 과정에서 다루기 힘든 내용이긴 한데 오히려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지금 좀 하면서 들었어요. 엡실론 델타를 몰라도 저게
같다라는 것이 값이 같지 않다라는 것이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정도의 직관만 심어주어도 한 번쯤 생각을 다시 한번 열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빠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는 그런 식으로 교과 과정이 바뀌는 거는 절대 안 될 겁니다. 그게 될 거였으면 진작에 됐어야죠. 아유, 아주 오래된 떡밥이죠. 지금도 따끈따끈한 떡밥이죠. 저 이거 되게 재밌는 그 짤을 본 적이 있거든요. 어, 어, 보여주세요. 제가 지금 찾으려면 못 찾을 것 같고, 그냥 말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어떤 그 카톡 대화인데, 케이크를 3등분 하면 0.333, 점점점. 여기도 0.333, 점점점. 여기도 0.333이잖아. 그러면 세 개를 합치면 0.99999 땡땡땡땡땡이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0.0000001은 어디 가는 거야? 라고 물으니까 이 질문을 받은 친구가 바보야, 그것도 모르냐? 케이크를 자른 칼에 묻는 거잖아. 아, 오늘 들은 것 중에 제일 재밌습니다. 아, 제가 이 얘기 듣고 정말 빵 터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 정말 많네. 아, 오늘의 너무, 썸네일은 이걸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다. 네, 요 케이크를 자른 요 칼에 묻어 있습니다. 제가 역함수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날 건데 이 칼은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케이크가 아니라 묵을 자르면 어떠죠? 칼에 안 남는데. 그 무게 수분이 좀 묻어 있는 걸라고 치죠. 아, 너무 재밌다. 아, 사실 무한 얘기는 워낙 떡밥이 많아서 얘기할 거면은 정말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은데 또 나중 얘기는 또 나중으로 미루도록 하고 오늘은 약간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지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혹시 뭐 마무리 멘트 하고 남기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은 저는 그 인트로에서 그 미적분의 아름다움과 힘을 이제 부정할 수 없게 됐다고 했는데, 저는 인정하기도 아직 어려워 죽겠는데 뭘 부정을 못해. 아니, 맨날 수학의 즐거움이, 뭐, 아름다움이니, 뭐, 근데 이번에는 힘까지 들어있어가지고, 어쩌라고, 이러면서 제가 읽기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한 두 번인가 세 번쯤 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미적분이 중요한 이유가 미적분이 결국은 태양 그 태양계를 설명하려고 시작을 한 거였잖아요. 태양계도 설명하고 그다음에 그 여기 태양이 있고 여기 지구가 있고 여기 도는 것도 설명하고 그다음에 여기 지표면에서 공 던졌을 때 이게 공이 왜 포물선이 되는지 이런 것도 설명하고 이런 다양한 현상들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적분이 만들어진 건데 수학 체계가 만들어진 건데 그게 결국은 뭘 위한 거냐라고 생각을 하냐면 저는 예측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공을 어느 정도 속도로 어느 각도로 던졌다? 그러면 몇 초 후에는 어디에서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예측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 태양 주위에 지구가 있으면 지구가 뭐 어느 위치에서 어느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면은 요 둘 사이에 만류 인력에 의해서 몇 달이 지나면은 어느 위치에서 어느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위한 예측 또는 모델이라고 부르는 이걸 위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면은 그게 왜 미적분이 위대한지라고 설명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그 삼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 미드가 아니라 넷플릭스 드라마죠. 넷플릭스 드라마가 딱 무슨 상황이냐면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은 태양이랑 지구가 있는 거는 물체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체 문제인데, 만약에 여기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는데, 만약에 요, 음, 어떻게 설명할까? 여기 태양이 하나 더 있어요. 만약에 태양만한 게 더 있어요. 태양만한 게 두 개가 더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모든 물체들 간에 다 만류 인력이 작용을 할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 태양들이 각각 시간이 지났을 때 어느 위치에서 어느 속도로 움직일지 예측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적분 또는 지난주에 했었나요? 그 미분 방정식? 미분 방정식이 모델은 그러니까 그 어떤 모델 비슷한 건 만들어줄 수 있지만 우리가 모델을 만들었다고 해서 항상 그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가 시간이 지났을 때 예측을 할 수 있냐? 라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 그리고 이미 우리는 이런 거를 알고 있죠. 그 지난 시간에 나왔었나요?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 그러니까 유체역학에 나오는 그게 방정식은 알고 있지만 그 방정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유체의 흐름을 모두 예측할 수 있냐? 그거는 전혀 아니라는 그런 얘기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미분 방정식의 중요함을 얘기할 수 있지 않나? 라고 그냥 얘기를 그냥 그런 마지막 코멘트를 좀 남겨보고 싶었습니다. 결론은 삼체 재밌습니다. 함체 재밌습니다. 진짜. 책, 책 재밌었고, 넷플릭스를 지금 볼까 말까 지금 평들을 보고 있는데, 저는 사실 책을 안 보고 그 드라마만 봤는데 음, 솔직히 별로 기대를 안 하고 봐서 그런지 이 정도면 꽤 잘 뽑혔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네. 네. 물론 과학적인 뭐 엄밀성 그런 거는 좀 굉장히 한쪽으로 제껴두고 드라마를 만들긴 했지만 음, 뭐 그런 거 약간 무시하고 볼 수 있다면은 그리고 뭐 약간의 개연성 같은 거 좀 무시하고 본다면은 중간중간에 약간 그 짜릿한 포인트들이 몇 개 있어요. 네, 그쵸. 네. 우리가 지금 이제 나가서 다시 문명을 다시 시작해도 되는지, 조금 더 숨어 있어야 되는지, 그런, 예. 내가 방에서 게임을, 엄마가 지금 방에 들어가는 걸 봤는데, 게임을 한 30분 정도 더 해도 되는지, 막 안 되는지, 막 이런. 엄마 혼자면 내가 예상이 가능한데, 아빠가 그 방에 같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둘이 무슨 일이 있어서 언제 또 1분 만에 나올지도 모르는 막 이런 불안감 때문에, 스포일러는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지어도 괜찮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